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정보론에 관한 내용들을요, 한 5시간에 걸쳐서 쭉 자체 정리를 했는데,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3장 직업 관련 정보의 2회 파트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이쪽은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쪽은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워크넷의 2회 파트에서 제가 워크넷 쪽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주소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워크넷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구인 정보라든가 구직 정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워크넷을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이 워크넷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세세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 다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직업 심리 검사도 제가 그냥 빼버리고요. 정말로 이쪽에서 출제가 될 만한 것이 뭔가 고민을 했는데,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다음에 명칭 연결하는 문제라든가 골라내는 문제, 이걸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가지 정도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는데, 물론 이것 말고도 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있는 내용들은 제목을 딱 보면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과감하게 뺐습니다. 주부 재취업 설계 프로그램 뭐 이런 거야 뭐 딱 보면 이게 무슨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빼고 몇 가지 중요하게 내용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물어보고 이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뭐냐 제목을 골라내는 문제, 객관식에서 그거 대비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성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성취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성취 프로그램은 이건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성취 프로그램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취 프로그램의 대상이 누구냐? 장기실직자. 그래서 구직 희망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취 프로그램, 성공적인 취업 가능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기실직자, 요걸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장기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직자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 기술의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뭐냐?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취 프로그램을 골라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실직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직자, 그걸 체크를 반드시 이 내용과 키워드와 제목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념하실 것이 성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 프로그램은 이거 뭐 불성실해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냐? 아니에요. 이것도 중위법을 쓴 건데, 성실 프로그램이에요. 성공적인 실버. 성공적인 실버. 이걸 줄여서 성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실버를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성실 프로그램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중장년층이죠. 고령자. 노동법상으로 보면 고령자. 그래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바로 성실 프로그램이에요. 성실 프로그램. 자, 그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캡 플러스 프로그램이죠. 자, 캡 플러스 프로그램은요, 캡에다가 플러스한 거잖아요. 한우도 여러분들 왜 A 플러스, A2 플러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캡 플러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 다 캡인데 그 캡보다 한 단계 더 위, 캡 플러스다. 그러니까 너희들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점처럼 명칭을 다른 것은 전부 다 대학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자, 청년층. 그래서 캡 플러스 프로그램도 청년층에 대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청년층에 대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에요. 캡 플러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 캡, 최고에다가 하나를 더 더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지도, 취업 지원 서비스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가 될 때는요, 다음 중 청년층에 대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캡 플러스를 골라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캡 플러스. 자,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올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라 프로그램. 올라 프로그램. 이거 뭐 올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쓰기는 올 A 프로그램이에요, 원래는.
너희들은 모두 다 all A다 이 말이에요. all A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점처럼 명칭을 달았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청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옳게 묶인 거. 그럼 여러분들은 캡 플러스 프로그램과 올라 프로그램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올라 또는 all A 프로그램. 이거는요, 청년층에 대한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에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올라 프로그램. 청년층에 대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 캡 플러스 프로그램.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하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이스쿨이죠. 하이스쿨.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하지 않고 사회에 나온 친구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하이스쿨, 고졸, 그죠? 그래서 하이인데 이게 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와 첫 만남을 갖는다. 그래서 안녕, 하이, 인사. 이거랑 중위법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GH를 빼고 HI, 하이만 써서 중위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하이 프로그램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이스쿨 기억하시면 고졸 청년들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이스쿨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졸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윈드 프로그램 있어요. 윈드 프로그램. 윈드 프로그램. 윈드는 뭐냐? 이게 여성 결혼 이민자의 약칭이거든요.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윈드 프로그램. 바람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거 그냥 원어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윈드 프로그램 그러면 이거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출제가 될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다음 중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윈드 프로그램을 찾아주시면 된다. 내용을 물어보고 명칭을 찾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있죠. 자,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건 유념 좀 해주셔야 돼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3일 내지 5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 수강할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단기 과정이에요. 서너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단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3일에서 5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힘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서너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하루 서너 시간 정도에서 딱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의 개념이 서너 시간입니다. 장기가 3일에서 5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장기가 3일에서 5일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출제를 할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3일에서 5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맞는 지문으로 많이 고르셨어요. 3일에서 5일, 단기, 짧으네? 아니에요. 이게 장기입니다. 그래서 장기가 보통 3일에서 5일, 뭐 보통 5일 정도로 이루어져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걸 하기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서너 시간, 하루 오전 정도에 딱 끝낼 수 있는 거. 이게 단기 집단이에요. 그래서 장기면 3일에서 5일이고 단기는 서너 시간.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워크넷 쪽에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봤고요.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거나 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정보 제공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든가 이런 거 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이트가 뭐냐 이거죠. 정부재정지원 일자리를 모아놓은 사이트 일모아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었는데 그건 다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했었으니까 마지막 정리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것이 국가자격제도죠. 국가자격제도입니다. 자, 국가자격제도는 이건 출제가 되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무작정 외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출제 논점을 파악해서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쪽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격제도 쪽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 논점 기술 기능 분야에서의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연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제목과 명칭과 검정 기준을 연결해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 그 다음에 내용을 검정 기준을 박스 쳐서 설명하고는 이게 어떤 국가 자격에 대한 검정 기준인지를 고르는 문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다 나왔었고요. 자, 그럼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추기 위해서는요. 이 국가 자격의 제목과 명칭과 검정 기준에 있어서의 키워드를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키워드.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만 보죠. 기본 이론에서도 제가 키워드 밑줄 치고 막 강조 드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건 단계 구조인 거 아시죠? 그래서 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시면 국가 자격 쪽은요. 일단은 이제 뭐 기술 기능 인력 쪽인데 일단 뭐 그런 거 다 빼고 기술사가 최고 높은 단계예요. 기술사.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기사로부터 가죠. 기사. 그래서 원래 기사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나중에 신설된 게 기능장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장. 근데 기능장은 봤더니 기사보다는 조금 높은데 기술사보다는 조금 아래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능장을 나중에 별도로 넣는데 거기 한 이 정도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쭉 해놓고서 검정 기준을 써놓고 하나 바꿔치기 하면 곤란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 봅니다. 또는 뭐 박스 문제로 검정 기준을 얘기하고는요. 이 제목을 고르는 문제. 자, 키워드 체크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자, 기술사가 정답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떤 문장이 제시가 돼야 되느냐. 읽어보세요. 눈으로 빨리.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관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유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기술사예요. 기술사.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사가 정답이 되려면 어떤 단어가 제시돼야 돼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체크하세요.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박스 문제에서 이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이걸 골라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술사를. 이것도 부담스러우시면 여러분들 고도에만이라도 외우세요. 고도에. 제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게 바로 뭐다? 기술사예요. 기술사. 이건 뭐 거의 고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장. 이거 좀 이따 볼 거예요. 우리가. 기사부터 볼게요. 자, 그럼 기사는 뭐냐? 검정 기준이. 자,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이죠?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요게 키워드예요. 요게 키워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그러니까 기술과 이론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사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직업 상담사 2급이 바로 이 기사 자격이에요. 기사 자격. 기사 자격. 그래서 1차 필기, 2차 실기로 이제 시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그러면 여러분들 기사를 골라 주셔야 돼요. 기사를. 또는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이 말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맞는 지문. 자, 그럼 이것보다 한 단계 아래가 산업기사죠. 산업기사는 여러분들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 이 정도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 이 정도로 체크를 해놓으시면 기초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기초 이론.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 됐죠?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아래가 기능사죠. 기능사는 오로지 숙련 기능이에요. 숙련 기능. 숙련 기능. 그죠? 기능사. 그래서 해당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관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숙련 기능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걸 골라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박스 안에. 다른 문장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숙련 기능만이면 기능사고요.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 그러면 산업기사거든요. 그러면 여기와 대응하는 게 기능장이야. 기능장은요. 최상급 숙련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최상급 숙련 기능. 그러면 기능장입니다. 기능장. 됐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 이론 지식이 아니에요. 최상급 숙련 기능. 그냥 숙련 기능 하면 기능사. 됐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체크해놓고 정리할 때 마지막에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끔 출제가 되는 것들이 매년 신설되거나 변경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거든요. 시사적으로. 그래서 2014년에 신설 변경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뭐가 있겠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신설된 게 있고요. 통합된 게 있고 명칭이 변경된 게 있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 중에서 하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신설된 국가 자격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온실가스 관리죠. 온실가스 관리 기사와 산업기사 자격이 시험이 나왔고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체크하시면 되고요. 기사, 산업기사 시험. 그다음 그린 전동 자동차 기사, 그린 전동 자동차 기사 자격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기능사예요.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기능사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다음 천공기 운전 기능사, 이게 또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서 요 5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실가스 관리 쪽이 이제 기사와 산업기사가 있으니까 결국은 5개 종목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4개고, 그래서 온실가스 관리, 그린 전동 자동차,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천공기 운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출제가 만일이 된다면 결국 정답 지문이 들어갈 건 뭐겠습니까? 2013년도에 신설된 자격 종목이 하나 슬쩍 끼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 신설 자격 종목 10개, 그것도 제가 밑에다 같이 넣어놨어요. 비교하시면서 보라고. 그래서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볼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요건 2013년도에 신설된 자격이에요. 그다음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이것도 13년에 이거는 뭐 신설된 거 우리가 다 알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째려보시듯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통합된 것도 있어요. 통합된 거. 그러니까 신설된 것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데 이제 종사자 수가 줄었거나 또는 응시자 수가 줄게 되면 통합을 하죠. 그래서 통합된 자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보일러 산업기사하고요.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요 2개의 자격 제도가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왜냐면 보일러 쪽이 이제 요즘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2개를 통합해서 그냥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로. 그래서 보일러 산업기사 쪽이 지금 이제 통합을 통해서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쇄기능사하고 사진 재판 기능사가 있는데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뭐 필름 사진 찍어서 인화하거나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다 디지털 카메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진 재판 기능사 쪽에 종사수가 막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기능사와 사진 재판 기능사를 합쳐서 그냥 인쇄기능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진 재판 기능사하고 보일러 산업기사는 지금은 통합되고 없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이 변경된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건 뭐 째려보시듯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출제위원회 눈이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설되거나 통합된 것 쪽, 이쪽이 여러분들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명칭 변경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위에서 보일러 산업기사도 지금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명칭 변경에서도 보일러 기능장, 기능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 관리 기능장, 기능사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그죠? 뭐 이런 거 다 같이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응시 자격이죠. 응시 자격. 그래서 응시 자격 쪽인데 이쪽은 제가 기본서 시간에 막 판수하면서 정리를 막 해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교과서들이 그걸 정리를 잘 안 해놓고 그냥 쭉 나열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제 교재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의 응시 자격을 각각의 경우마다 응시 자격들이 다 있거든요. 그 응시 자격을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숫자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경력이 몇 년이 더 있어야만 기술사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들에 유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부터 차근차근히 보는데요. 자, 기술사 시험의 응시 자격이에요. 기술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기술사 응시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이 자, 하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하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어떤 요건 하에서 기술사 시험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사 입장에서 볼 때 하위 자격에 사실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번 보세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 종사 이렇게만 체크해놓고 외우시면 돼요. 외울 때는 그렇게 외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 종사. 됐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 종사. 그럼 이제 기사보다 한 단계 아래가 산업기사잖아요. 그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종사죠.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종사. 그러니까 기사의 경우에 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4년 이상 실무종사하면 이 시험을 볼 수 있고 얘 자격을 취득했으면 5년 이상 실무종사하면 이 시험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요. 6년인가요? 아니죠. 7년. 그래서 디귿번 기능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종사. 됐죠? 기능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종사. 됐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산업기사는 1년의 갭이 있지만 산업기사하고 기능사는 2년의 갭을 줘요. 2년의 갭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것만 체크해놓고 숫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서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눈에 익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력을 기준으로 한 응시 자격이 있어요. 학력. 자, 그래서 기술사의 경우는 학력을 봤더니 자, 이거 학력은 여러분들 그 뭐 필수적으로 이거는 관련 학과여야 해요. 관련 학과. 자, 그래서 관련 학과에 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6년 이상 실무 종사.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죠.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6년 이상 실무 종사. 관련 학과는 뭐 당연히 공통이기 때문에 이건 체크 안 하셔도 되긴 하고 이해만 하셨다면. 그래서 대학 졸업이면 6년 이상 실무 종사예요. 그러니까 미음만 가보세요. 3년제 전문대학 졸업하면 1년 공부 덜 했죠? 4년제 대학에 비하면. 그러니까 실무 경력이 1년 늘어야죠. 그래서 대학 졸업 후 6년 이상 실무 종사라면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7년 이상 실무 종사죠. 공부를 1년 덜 했으니까 실무 경력을 1년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년제 전문대학이면 8년 이상 실무 종사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포맷을 기억하셔야 돼요. 포맷을. 그러면 쉽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이 뭐냐면 응시 자격 관련해서 하위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했는데 단계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자, 하나, 둘째 줄 끝에 있는 걸로 체크하시면 되겠네.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예요.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는 6년 이상 실무종사죠. 6년 이상 실무종사.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4년 이상 실무종사잖아요. 근데 기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했다면 이거는 6년 이상. 그래서 2년이 더 추가되는 거죠. 자격증 취득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2년이 더 추가되니까 6년 이상 실무종사예요. 자, 그래서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로서 6년 이상 실무 종사한. 자, 그럼 이제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면 8년 이상 실무 종사죠. 8년 이상 실무 종사. 됐죠? 그래서 7년이 아니라 8년이에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했으면 5년이잖아요. 근데 2년 추가가 아니라 8년이잖아요. 3년 추가해서. 그래서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는 8년 이상 실무 종사입니다. 됐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지금. 하위 자격 취득의 경우, 그 다음에 학력 교육 수준의 경우, 마지막으로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의 경우로 나눠서 숫자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자,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기술사 시험을 보려면 우리가 농담 삼아 속칭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이죠.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은요, 실무 경력, 9년 이상 실무 경력이에요. 9년 이상 실무 종사. 아무 학력, 하위 자격, 기술훈련 과정 이수 어느 것도 없다면 9년 이상 실무 종사자가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9년 이상 실무 종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통이라서 보시면 다른 종목에 그러니까 동일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에 이미 기술사 등급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 자격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에게는 자격증 기술사를 주진 않죠. 다만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자, 그건 공통이라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맨땅에 헤딩할 때는 9년 이상 실무종사예요. 9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술사 시험의 응시 자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포맷으로 기능장을 보면 되죠. 자, 기능장은요. 하위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봤더니 자, 거기 보시면 기억본 있죠? 자, 동일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에서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죠. 그래서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 이수자가 이제 기능장 응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무 경력으로 보면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종사죠. 그러니까 산업기사 이상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산업기사나 기사 되겠죠. 자, 그래서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종사.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기능사니까 기능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종사예요. 그러면 기능장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나왔죠? 맨땅에 헤딩할 때는요, 9년 이상 실무종사. 이건 기술사하고 똑같죠? 9년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공통.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에 대한 하위 자격이, 바로 하위 자격이 이제 기사죠, 기사. 자, 그러면 기사 자격, 기사 응시 자격을 볼게요. 자, 하위 자격은 여러분들 이제 기사니까 요거는 하위 자격이 산업기사하고 기능사밖에 없잖아요. 점점 이제 줄어들 거예요, 이제 내용이. 그래서. 자, 그러면 기사의 경우에 하위 자격증 취득의 경우를 봤더니, 아래 등급이 산업기사죠? 그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종사네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종사. 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종사죠. 3년 이상 실무종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력으로 응시 자격을 보게 되면 기사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련 학과에 대학 졸업자 나왔죠? 없죠, 뒤에? 플러스 실무종사 몇 년 없죠? X예요, X. 그래서 대학 졸업자면 됩니다. 응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몇 년 이상 실무종사 없습니다. X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게 기준 삼으면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면요. 1년 공부 덜 했죠? 4년제에 비하면. 그러니까 실무 경력 얼마 해야 됩니까? 1년 이상 실무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면 2년 이상 실무종사겠죠? 됐죠?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사와 관련된 기사 자격과 관련돼서 학력과 관련된 응시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이면 실무 경력 X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3년제, 2년제면 1년씩 추가가 더 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기술훈련 과정으로 보시면 자, 기사 응시 자격에서 자,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는 실무 종사 경력 X죠, 또?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는 실무 경력 X. 그러니까 그 밑에가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이수자죠? 그러면 2년 이상 실무종사죠. 2년 이상 실무종사. 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나오는데 기사 자격, 기사 응시 자격의 경우에 기타,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4년 이상 실무종사죠. 그래서 하위 자격도 취득한 게 없고, 그 다음에 기술훈련 과정 이수도 없고 하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4년 이상 실무종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통이니까 제가 안 읽어도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밑에가 여기 산업기사죠. 산업기사는 뭐 하위 자격증 기능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기사의 경우는 하위 자격증 취득의 경우를 봤더니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실무종사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종사죠. 기능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종사예요. 그래서 기능사 체크하시고 1년 이상 체크하시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 학력으로 봤더니 여러분들 관련 학과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플러스 실무종사 X죠? 그래서 전문대학이나 전문대학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이 기준이 되는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은 실무 경력 필요 없이 응시 자격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 기술훈련 과정에 있어서 봤더니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는 실무 경력 필요 없죠? 동급이니까 실무 경력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은 없어요? 없습니다. 기능사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이수는 없어요. 그래서 산업기사까지입니다, 보통. 자,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는 2년 이상 실무종사죠. 2년 이상 실무종사. 산업기사의 경우는 2년 이상 실무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없는 게 하나 있죠. 기타의 마지막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산업기사 자격,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사는 응시 자격 제한 자체가 없어요. 기능사, 응시 자격의 제한 자체가 없다. 거기까지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술 기능 분야에 있어서의 검정 기준과 응시 자격을 공부했다면 이제 양가로 2번 서비스 분야의 응시 자격을 볼 건데 서비스 분야에서의 응시 자격은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응시 자격의 제한 유무 있어요?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는 자격과 있는 자격으로 구분합니다. 출제가 될 때도 그래요. 다음 중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는 또는 있는 국가 자격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출제 포인트니까 동네 구분 좀 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는 자격 보시면 뭐 게임과 관련된 거 이쪽은 다 없어요. 그래서 게임 그래픽 전문가, 뭐 게임 기획 전문가,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있죠?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국가 자격 시험 중에서도요. 주로예요. 반드시는 아니고 2급 시험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어요. 2급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2급은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2급임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임상심리사 2급이에요. 임상심리사 2급. 그래서 이제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자격증은 어떤 응시 자격이 있는지를 또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거 없는 거 구분을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 대비하시라고 제가 표로 정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국가 자격은 어떤 응시 자격이 있느냐?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 숫자들 유념해서 보시면 톡 튀는 게 있어요. 특별한 게.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가 이거죠. 사회조사 분석사나 직업상담사,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은 일반적인 응시 자격 제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 2급 자격 없으면 3년 이상 실무종사. 이게 일반적인 포맷이에요. 그래서 1급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2급 자격을 취득했다면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 2급 자격 없으면 3년 이상 실무종사. 이게 기본 포맷.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두 번째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이에요. 자,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은요.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 그 다음에 2급 자격 없으면 3년 이상 실무종사. 맞죠? 여기까지? 그런데 다른 거와 달리 외국에서 동일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도 응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전문 상담사는 그게 하나 더 들어가고요.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임상심리사죠. 그래서 임상심리사는 뭐 1급과 2급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별표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자, 임상심리사 1급과 2급인데요. 자, 임상심리사 2급을 먼저 볼게요. 원래 일반적으로 2급, 1급이 있을 때 2급 시험은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죠. 그래서 우리도 직업상담사 1급과 2급이 있으니까 2급은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임상심리사는 2급임에도 불구하고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느냐? 자,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1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2년 이상 실무 종사한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래서 1년 이상 실습 수련, 2년 이상 실무 종사. 그죠? 1년 이상 실습 수련 또는 2년 이상 실무 종사 and 대학 졸업. 그래서 이 서비스 분야 쪽은요. 원래 학력과 관련된 응시 자격이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벌써 몇 년 됐어요.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임상심리사 쪽에만 학력과 관련된 응시 자격의 제한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2급은 대학 졸업. 그래서 실습수련, 1년 이상 실습수련 또는 2년 이상 실무종사 플러스 대학 졸업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임상심리사 1급으로 올라가면요. 전부 다 한 단계씩 뛰어요. 그래서 2급과 달리 1급의 경우, 임상심리사 1급의 경우는 자 2년 이상 실습수련 또는 4년 이상 실무종사. 더블로 올라갔죠, 전부 다. 1년, 2년에서 2년, 4년으로 올라갔잖아요. 1급으로 가면서. 그래서 2년 이상 실습수련, 4년 이상 실무종사. and 학력은요. 2급이 대학 졸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급은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하기. 심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됐죠? 그래서 아주 요건이 엄격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종사죠.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종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급은
2급 자격증 듣고 2년 이상 실무종사 있잖아요. 근데 임상심리사는 2급 자격증 듣고 5년 이상 실무종사입니다. 그래서 5년 동그라미 반드시 쳐놓으셔야죠. 출제가 이런 데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임상심리사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게 컨벤션 기획사 1급이에요. 컨벤션 기획사 1급은요. 일반적인 경우에 1급과 달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1급의 경우는 2급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 2급 자격 없으면 3년 이상 실무종사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컨벤션 기획사는요. 보세요.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종사죠. 1년 더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2급이 없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실무종사예요. 3년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플러스 1년씩 더 추가됐어요.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2급 자격 없으면 4년 이상 실무종사. 그래서 무진장 나왔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 쪽이나 컨벤션 기획사 쪽에서 항상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 쪽은 아무튼 출제 유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 그다음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새로 추가된 국가 자격이 바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응시 자격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각호에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여러 가지 관련 학과들이 좀 뭉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 학과로서 관련 학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이 기준이니까 두 번째 보세요. 2년제 전문대학 나왔으면 2년 이상 실무종사죠. 공부를 2년 덜 했으니까 실무종사를 2년 더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대학 졸업이 기준이니까 2년제 전문대학은 2년 이상 실무종사. 그러니까 3년제 전문대학을 나왔으면 1년 이상 실무종사죠. 됐죠? 그 다음에 관련 학과가 아닌 비관련 학과 대학 졸업이면 2년 이상 실무종사예요. 비관련 학과면 2년 이상 실무종사입니다. 대학 졸업이더라도. 그래서 원래는 비관련 학과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만일에 내가 대학 졸업을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관련 학과가 아닌 대학 졸업자예요. 그럼 저는 고졸로 인정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비관련 학과이지만 대학이면 2년은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2년만 실무종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가 2년 이상 실무종사니까 비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자면 4년 이상 실무종사가 돼야죠. 됐죠?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 취득자도 응시 자격이 있어요. 관련 자격증.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관련된 관련 자격증이 뭐냐?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 통역안내사, 컨벤션 기획사 1급, 2급 이 정도가 관련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2013년에 신설됐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시 자격 물어보면 숫자들을 유념하시면서 보시고 아, 비관련 학과도 2년으로 인정이 되는구나. 2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3장을 다 마무리 짓고요. 제4장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 파트, 마지막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고용통계 용어, 구인구직 용어 이쪽을 좀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취업자의 개념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고 직업 정보론에서도 노동시장론에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거라서 그래서 취업자의 개념 확인하시면 됩니다. 3가지. 그래서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통계상으로 취업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당 18시간 이상의 무급 가족 종사자 취업자로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일시휴직자 당연히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충족률 나오죠. 충족률. 그래서 구인 인원수분의 채용 인원수 곱하기 100. 그러니까 이거는 구인 업체의 고용 충족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체가 몇 명을 고용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몇 명을 고용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고용 충족률이에요. 고용 충족률. 사업체의 고용 충족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우리 사업체가 10명을 고용하려고 했어요. 10명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3명만 고용했어. 그러면 고용 충족률은 얼마예요? 30%예요. 맞죠?
그러니까 고용 충족률 30%란 말이 뭐다? 아, 처음에 고용하려고 했던 고용 충족률은 30%만 달성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명 고용하려다가 3명만 고용했구나. 이거죠? 그래서 고용 충족률이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그래서 구인 인원수분의 실제 채용 인원수 곱하기 100. 공식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것이고요. 알선율은 여러분들 거기 뭐 신규 구직자 수분의 알선 건수 곱하기 100으로 하는 거죠. 이건 뭐 기본서 시간에 제가 숫자까지 넣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 구인 배율은 신규 구직자 수분의 신규 구인 인원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시장적으로 얘기하면, 노동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시장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의 수에 비해서 뭐예요? 근로자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인 배율은요. 구인 배율은 노동 공급분의 노동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직자 수분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물론 공식은 그게 아니라 말로는 이렇게 신규 구직자 수분의 신규 구인 인원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구직자들이요. 예를 들면 24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구인 배율이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구인 배율은 배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이 아닙니다. 구인 배율이야. 그러니까 구직자 수가 100명인데 구인 인원수, 즉 일자리가 24개면 구인 배율은 100분의 24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0.24가 되겠죠. 0.24.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명에서 24개 일자리 갖고 다투는 거야. 그러면 구인 배율이 0.32는 뭐라 그랬어요? 100분의 32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0명에서 32개 일자리 갖고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인 배율은요. 구인 배율은 일쪽으로 갈수록 뭐다? 취업이 그만큼 용이하다는 거예요. 고용 상황이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1이라는 게 뭐야?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100은 뭡니까? 100명의 구직자가 100개의 일자리 갖고 다투는 거죠. 다툴 필요도 없죠. 그래서 구인 배율이 1쪽으로 갈수록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다. 취업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0.01은 뭐겠어요? 0.01은 100분의 1 아닙니까 이거? 100명의 구직자들이 한 자리에 일자리 갖고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인 배율은 1쪽으로 갈수록 훨씬 취업이 용이한 거고 0쪽으로 갈수록 뭐다? 굉장히 취업이 어려워지는 거죠. 경제 상황 또는 고용 상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 배율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식은 뭐 따로 외울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취업률, 그 다음에 취업 탄력성, 고용 흡수력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확인만 하세요. 그래서 취업 탄력성은 경제 성장률분의 취업자 증가율이에요. 경제 성장률분의 취업자 증가율. 그래서 GDP가 1% 성장했을 때 취업자 수가 몇 %나 증가하느냐를 측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경제 성장률이 곧 취업 증가율을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똑같더라도 어느 쪽에서 더 취업이 많이 되느냐를 보려면 취업 탄력성을 보면 돼요. 취업 탄력성을. 그래서 취업 탄력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설명 다 해놨죠, 거기. 그래서 취업 탄력성이 뭐, 공식이 뭐고 의미하는 바가 뭔지까지만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업 정보론에 관한 내용들을요. 제1장부터 마지막 제4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쭉 훑었어요. 5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훑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정도 내용들은 정리를 좀 하시고 수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것 갖고 좀 부족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을 해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강의를 했으니까 기본 이론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정보로는 1차에서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 2차 주관식 문제까지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1차 공부하실 때부터 2차 주관식 문제를 대비해서 논점을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좀 미리부터 암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한 출제 논점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을 논점 중심으로 이렇게 압축 요약을 해서 기본 이론을 강의했으니까 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증을 꼭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5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정보론 강의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